문제는 이게 작년 7월 이후 네. 하나도 안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많이 늘어나야지 주가도 오르는데 네. 이쪽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안정성이 높은 2년 정기예금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상당히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주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졌고 이제 집값은 지금 최근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지표를 보면은 앞으로 집값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영익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요,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증시 주변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증시 주변 자금이라 사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증시 주변에 있는 자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언제든지 주식이나 채권을 살 수 있는 돈들, 뭐 증시라는 것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포함하니까 네. 언제든지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살 수 있는 이런 돈들을 뭐 증시 주변 자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더 크게는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대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돈, 옮겨갈 수 있는 돈, 이런 돈을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그러죠. 근데 단기 부동자금이 이동하려면은 뭐 정기예금 같은 거 들면 안 되죠. 그래서 은행에 그 요금을 내금, 이자가 굉장히 낮거든요. 거의 이자 없습니다. 네. 근데 은행에 요금을 내면 들었다가 언제든 주식시장 좋다면 주식도 살 수 있고 채권도 살 수 있고 이런 돈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요금을 예금보다는 조금 금리를 더 주지만은 은행에 가면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언제든지 은행에 맡겼다가 그냥 이자 손해 안 보고 뭐 주식시장이 좋다면 주식시장으로 가고 그다음 채권시장이 좋다면 채권시장으로 가고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은 부동산 시장으로 가고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가지고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이게 그 지난 2월까지 발표되고 조만간 3월께 발표되는데 무려 한 1,570조 정도 돼요. 근데 이 돈들이 주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나 요금 예금, 은행에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77% 정도가 은행에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은행에 있는 그 목적이 있겠지만은 뭐 이 돈들은 은행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언제든지 수익률 높은 대로 이동할 수 있는 돈들이죠. 네. 근데 지금 이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가요. 네. 최근에 그 증가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유동성 있는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은행이 돈을 굉장히 많이 찍어냈거든요. 네. 20년 11월 달에는 한 29%까지 전년동을 대비 늘어났어요. 근데 올 2월 보니까 증가율이 10%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 돈들이 줄어들고요. 네. 어디로 가겠어요? 조금 안정성이 높은 데로 가고 있습니다. 채권이나 이쪽으로 네, 채권 쪽으로는 아직은 거의 안 가고요. 네. 은행에 2년 정기예금 적금.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니까 작년 6월 이후로 계속 떨어지는 것만 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주식 보면은 보기도 싫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20년에는 돈 벌었다고 굉장히 좋아하더니 작년에는 지루하다고 그러더니 요새는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 주식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네. 그 돈을 그냥 요새 그 한국은행도 금리 오르고 은행 예금금리가 오르니까 2년 뭐 정기적금, 정기예금 이런 데로 돈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단기 부동자금이 줄어들고 좀 돈이 안정성이 높은 데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최근 상품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적금 예. 관련된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일시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앞으로 이제 주식이 오를 것이다. 네. 네, 그러면 다시 이게 주식시장으로 오르죠. 네, 아, 그러면은 예탁금이 예탁금형태로 은행에서 빼가지고 주식 살라고 고객 예탁금, 증권사가 주식 살라고 맡겨놓은 돈을 고객 예탁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최근에 보면은 뭐 65조 안팎에서 거의 정체되고 있어요. 뭐 재작년에 주가 오를 때는 이게 100조까지 갈 것이다. 100조. 이런 전망도 많이 있었는데 네. 주가가 계속 지루하게 조정보고 떨어지니까 계속 이 돈들이 그냥 은행에 있지 주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차피 주가 떨어질 거 은행에 넣어놓자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그리고 거죠. 주식형 펀드가 돈이 불어야지 또 자산운용사들이 주식을 사는데 네. 이 주식형 펀드도 95조 안팎에서 계속 정체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안 늘어나니까 개인들도 과거처럼 주식을 덜 사고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도
돈이 안 들어오니까 자산운용사도 주식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 돈들이 계속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것 같았는데 주가가 오랫동안 조정을 보이니까 주식은 역시 안 돼. 일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돈을 그냥 요새 금리도 오르고 은행이 조금 높은 금리 주니까 은행에 2년 뭐 정기 예금 거기다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정말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증시 주변 자금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조금 더 이제 주식하고 관련하면 고객예탁금이라는 거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라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객예탁금 계속 65조 안팎에서 정체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도 이게 2008년에는요, 우리나라 은행들 수익원 다변화시키기 위한 펀드 캠페인 해가지고 144조까지 모아놨었거든요. 네.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게 한때 72조까지 줄어들었어요. 절반으로 줄었네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가 72조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그리고 뭐 2020년에는 뭐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학 개미운동이라 좀 많은 사람들이 이 펀드에 안 맡기고 직접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객예탁금이 한때 많이 늘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 보니까 고객예탁금도 정체, 주식형 펀드도 정체. 그러니까 주식을 살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예요. 지금은 그럼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서 이게 또 MMF라고 있어요. MMF는 정말 단기 자금이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그 수익이 높은 대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자금들인데요. 이런 것까지 전부 합쳐보니까 지금 480조에서 490조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작년 7월 이후 네. 하나도 안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많이 늘어나야지 주가도 오르는데 네. 이쪽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안정성이 높은 2년 정기예금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 상당히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아, 애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자금 자체가 늘어나질 않으니까 예. 더 정체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지금 부동산과도 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이거 하면 보면은 단기 부동자금 증가율이 떨어지면은 시차를 두고 주가도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집값도 떨어졌습니다. 이미 그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요. 요새 네. 집값이 오르는 것인가, 이제 정점을 주고 떨어질 것인가, 이런 논쟁이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주가도 떨어지고 그럼 집값도 곧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주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졌고, 이제 집값은 지금 최근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지표를 보면은 앞으로 집값도 떨어질 것이다. 아,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요즘엔 집값이 그렇게 옛날에는 폭등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다.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많이 들었어요. 예. 최근에 그 집값이 보면요. 네. 뭐 도시별로 좀 다르지만은 대구가 제일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아, 그다음에 대전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뭐 서울은 지금까지는 조금 오르지만은 평균적으로 강북 지역이 지금 꺾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체가 꺾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아주 그 장기 추세를 한번 구해보니까 추세가 전국이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 부동산은 꺾인 게 집값도 꺾일 것이다. 미리서 그 신호를 보냈었는데 네. 예,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추세적인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가에는 게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정부에서 28번 부동산 억제 정책을 내놨답니다. 그동안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었잖아요. 집값은 계속 올랐었죠. 네. 2009년, 10년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역에 따라서 40%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아, 그렇게 집값이 떨어지니까 부양 정책을 내놨거든요. 대출도 안 하고 사람들보다 돈 빌려서 집을 사라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도 집값이 거의 떨어지거나 정체됐었거든요. 결국에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렇죠. 이 정부 정책의 효과는 그렇게 예, 모든 크지 자산가에는 못한 거네요. 이 추세라는 게 있다는 네. 거죠. 이 추세를 정부 정책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추세를 봐야 돼요. 그래서 거시경제 공부를 알아야 된다. 앞 시간에 우리가 선행지수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를 알아야 됩니다. 네. 이 추세가 한번 꺾이면요. 정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시장이라는 큰 힘 때문에 네. 추세가 꺾이면은 이게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근데 최근 뭐 계속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만 봐가지고 뭐 젊은 분들 집값이 계속 오른다.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근데 집값이 이거 2009년 10년 무렵에는 서울 아파트가 지역에 따라서 30 내지 40%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그 여의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그 전세를 살았었는데 무슨 걱정을 했냐면은 혹시라도 집값이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아,
그런 고민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거를 역전세, 뭐 깡통전세, 뭐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항상 사이클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이클이 지금 추세가 꺾이는 시점이다. 부동산이 그러면 지금 하락하는 국면에 들어선다는 건데 이거는 좀 장기적인 거예요? 추세가 한번 꺾이면 오래 가요. 한 방향으로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주가는 저번에 이제 19개월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부동산은 더 사이클이 더 오래 갑니다. 몇 년 정도 기다려야 그거는 되나요? 순환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제가 이번에는 한 4, 5년 정도. 그래서 최근에 그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돈 빌려가지고 뭐 집을 샀다, 영끌했다. 근데 집이라는 거는 사는 곳입니다. 사는 곳이면은 집은 한 채는 있어야 돼요. 네. 자기가 또 원리금 상환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집을 사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집 사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갚을 능력만 있으면. 네. 근데 사는 것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투자. 집을 사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죠. 네.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가게가 지금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거의 40% 근접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은 네. 원리금을 우리 가게가 평균적으로 40만 원을 이자를 갖고 원금을 갚는데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경기가 좋으면은 직장 들어가지고 월급도 오르고 돈도 많이 벌면 이거 갚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지금 꺾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월급 많이 안 오를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는 떨어지니까 거잖아요. 이런 시기에는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뭐 단기 부동자금 이런 것들이 미리서 이것도 하나의 신호라는 거죠. 이게 꺾이고 네. 나서 집값이 지금 꺾이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상당히 좀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증시 주변 자금은 480조 원에서 490조 원 사이에서 지금 계속 정체 구간에 놓여 있고 또 단기 부동 자금만 봤을 때도 지금 추세가 좀 꺾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가라든지 집값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경기 둔화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덜 빌렸어요. 네. 경기가 좋으면 돈 빌려가지고 소비도 하고 뭐 집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그러는데 총 유동성이 지금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뭐 개인들도 앞으로 돈을 덜 빌려서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 뭐 소비를 덜 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증시 주변 자금 그리고 단기 주변 자금 굉장히 사실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개념이었고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정말 삶에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던 그런 자금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 용어들이 나오면 좀 유심히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가끔 경제신문에는 단기 부동자금이 얼마다 네. 이거 한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거든요. 발표될 때마다 일부 경제신문에서는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는 보통 일간지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경제신문에서는 이런 거 단기 부동자금이 얼마다 뭐 지나치게 많다 뭐 축소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좀 공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가지고 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주제를 한번 특히 우리 저 주식시장 뭐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이 단기 부동자금이 이런 주식이나 뭐 집값에 선행하기 때문에 이런 지표도 꼭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용어들이 나오면 정말 반가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경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